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관악 제1선거구 출신 도시안전 건설위원장 송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특수교육 대상자 원거리 통합과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 지연에 따른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육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약 11만 명에 이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속 증가하여 1만 4천 명에 육박합니다. 서울시의 특수교육 기관 현황도 살펴보면 먼저 특수학교의 경우 32개 교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8개 자치구 동대문, 중랑, 성동, 중구, 용산, 양천, 영등포, 금천을 제외한 17개 자치구에만 특수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학교 중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 비율은 45.4% 수준이고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이 72.9%, 사립학교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미 이러한 현황에 대하여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현황을 부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습니까? 특수교육 대상자가 이게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장돼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지점에서 최근에 수년간 특별히 이제 또 제가 재직하는 기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또 갈 길이 먼 것이 또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혹 원거리 통학을 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000명 중에 한 1,800여 명 이렇게 되는 걸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통학 시간 편도 30분 초과를 원거리 통학 기준으로 정했을 때 최근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서울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12.3%인 약 1,800명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1,800명 중 1,368명, 약 76%가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은 통학버스, 대중교통, 부모님 자가용으로 통학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 통학버스 이용이 가장 많지만 장애 유형이나 학생 기질에 따라 통학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부모님들이 장가용으로 원거리 통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역구인 관악구에서도 2명 정도 중증 지체 장애 고등부 학생들이 관내 특수학교가 있어도 고등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서초구, 구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편도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한 2~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관악구로 원거리 통학을 하던 학생들도 고등부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수는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내 특수학교 설립, 관악구의 경우는 고등부 설립 부분과 두 번째 중증 지체장애 학생에게 특화된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입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보면 2040년까지 9개 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첫 번째 대안은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님, 2040년까지 단계별 설립 계획인데요. 계획한 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아마 의원님들도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그 강서 서진학교 설립 과정에서 뭐 거대한 사회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가 성숙하면서 그 지점을 좀 돌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제 17년 동안 못 짓던 특수학교를 제 임기 내에 3개는 완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성동구에는 완성을 예정해 놓고 마치고 나머지 이제 8개 자치구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고 제가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조금 40년이 좀 긴다는 또 의원님들 지적도 있어서 저희도 좀 앞당기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앞당겨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학부모들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이고 보관은 있는지, 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강남 한복판에 있는 나래학교를 설립할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해주셔서 쉽게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서진학교 경우는 거의 지금은 한 200억이 됐습니다만 강서도서관 가양분관을 짓는 정도의 큰 편의시설 하고 동진학교는 뭐 수영장, 체육관,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성동구에는 AI 융합 진로 직업 교육원이 들어갈 정도로 주민들이 좀 환영받는 편의시설과 함께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수학교 설립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지난 4월 국공립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게 2번째 대안인데요. 교육감님, 학교별 전수조사,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단 1차 조사를 마치고요. 내년부터 하는 2021년에 저희가 특수교육 발전 계획이 있었는데 개정을 위해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00여 개의 학급 추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교육감님 의지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교육개혁 포럼에서 교육감님이 이야기하신 학교 형태 다양화 관련인데요. 당시 포럼에서 말씀하신 대로 학령 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 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 계획을 작년 10월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2040년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유공간이 있는 학교를 활용해 특수학급이나 일반 학교 내 작은 특수학교 등을 설치하는 것이 특수교육 대상자 원거리 통학 문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실제로 발표하신 계획상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생각에도 없는 겁니까?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도시형 캠퍼스의 경우는 이제 학급 규모가 적은데 거기에 특수 학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이 전일제 특수학급에서 개별 교육을 받는 작은 특수학교 개념의 복합 특수학급이라는 것을 일반 학교에 도입해 2024년 3월 기준 10개 지역 17개 교회에 43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학교 형태의 다양화를 시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복합 특수학급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죠? 서울시에서도 병설 특수학교라든지 복합 특수학급과 같은 형태의 다양화는 검토해 오셨습니까? 요거 이 복합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검토는 안 했고요. 지금 아까 관악구의 새롬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까 9명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등학교 과정을 인가하는 방향에서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시설 요건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복합 특수학급 형태는 저희가 이제 그 서울형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검토를 이제 할 계획으로는 있는데요. 이제 요게 지금 2012년에서 14년까지 한 2개 중학교에서 좀 시범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중에 준특수학교적인 특수학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제로 운영되는. 그런데 이제 그때 조금 그 통합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확장되지 않고 시범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예. 이미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기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북카페나 소체육관 등도 의미가 있지만 원거리를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일단은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치구에 8개까지 포함해서 특수학급을 하고 그 다음에 통합교육의 틀 안에서 모든 학교에 특히 사립이 한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무화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고 사립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교육감 서신도 요 문제로만 보내서 특수학급을 확장하는 2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약간 중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뭐 사립 이야기 하셨는데 사립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 다 가서 교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다면 그런 공간들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지 사립이라고 해서 안 해준다면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CEO인 돼서 그 체육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아이들이 선택을 받아서 내가 선택해서 사립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밥을 왜 교실에서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선택을 받아서 간 건 아니지만 사립에서도 그 부분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합니다. 네. 24년 3월 기준 관악군의 남강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신림고등학교 등이 빈 교실과 활용 가능 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악구 내에 유휴 공간이 있는 고등학교를 당장이라도 발굴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특수학급과 같은 형태의 학급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당장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미고가 23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경우가 드문데 저기 실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 가능 교실로 그냥 예비적으로 지정했을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 3학급만 필요하다니까 한번 예, 검토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교육감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 선택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왜 교육받을 권리까지도 비장애인들에 비교하면 더 힘들어하고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비장애인은 근거리 학교로 배정되는데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줘야 할 지적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는 왜 자동차로 한두 시간이나 이동해서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의 통학 해소 방안을 검토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교육감님이 여러 방면으로 구상하신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전반적인 교육 여건 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교육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6호선 세제관역에서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장 16.15km를 2016 1월 불변가 기준 1조 5,203억 원을 투입하여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의 서부권과 서남권 지역을 연결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보고받고 있기로는 정상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2020년 12월 28일 제3자 제안 공고 후 21년 5월 31일 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는데 실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까? 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부결됐죠. 예.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마련한 실시 협약안이 지난 23년 9월 19일 기재부 민간투자심의 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실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기재부가 민투심에서 부결시킨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네, 아, 기재부가 민투심에서 서부선 기본 계획을 이번에 협약을 실시 협약을 안 해줬지 않습니까? 부결시켰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요? 지금 가격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 기재부 민투심에서 요구한 자재비 물가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산정 방안은 마련되었습니까? 그 구체적인 경위는 제가 잘 파악을 그래요? 못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들은 이야기는 사업자가 원하는 액수가 지나치게 커서 지금 조정 과정에 있다,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실장님이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잘 안 하네요. 그 정도 내가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서부선 관련해서 딱 하나 서부선 관련해서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서부선이 빨리 안 됐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건 그 누구라도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질의 그 보고를 안 했으니까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도 한번 쭉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23년 9월 19일 기재부 민투심 부결 이후 현재까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민투심에서 요구한 자재비 물가 변동을 고려한 총사업비 산정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산정에 물가 변동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서울시와 민자 사업자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보훈위원이 볼 때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불안한 형국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아니신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울시와 기재부가 제시한 총사업비 조정안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수용을 하지 않아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고요. 예. 추후에 이제 이 우선 협상 대상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민투심에 재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간의 물가 변동을 고려한 총사업비 산정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못하면 사업은 한참 뒤로 연장되면 물론이고 사업비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자명합니다. 서부선과 유래신사선의 최초 민간투자사업 제안 접수가 유래신사선은 2017년 1월이고 서부선이 한 달 뒤인 2월이었습니다. 이들 두 사업의 최초 민자 제안이 접수되고 현재까지 7년 반이 흘렀지만 이 두 사업 모두 아직까지 실시 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부분은 답은 듣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그 조정 내용과 올 3월의 조정 내용이 액수가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네. 작년 말에는 한 183억 원, 230억 원이니까 차이가 지금 한 47억 원 정도 나는데 올해 더 벌어졌군요, 이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반영하는 바람에 양쪽의 의견이 좀 더 차이가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본의원은 지금의 가파른 물가 변동도 문제이지만 더 안으로 깊게 들어가면 도시교통실의 사업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자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협상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협상의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임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부선과 유래신사선은 지금 포기됐나요? 사업자가? 네. 아, 그랬나요? 현재의 답보 상태를 과감히 깨뜨리기 위한 방안 제시로 물가 변동 측면과 사업관리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물가 변동 측면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민간 재건축 시장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행사 간의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철도 민자사업도 현재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부선의 경우 물가 변동을 살펴보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제3자 제한 공고 이후 민자사업자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21년 2분기 대비 22년 4분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8%포인트 증가하였고요. 건설 분야의 물가 상승률과 관련이 있는 건설 공사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14에서 35%포인트 높게 상승되어 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물가 변동을 총 사업비에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으면 선뜻 실시 협약안에 합의하지 않을 태세이고, 더 나아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GS는 포기했죠. 더욱이 서울시가 지난 1월 기준으로 기재보고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0조 2 공사비 등의 현저한 변동에 근거하여 마련한 자재비의 물가 상승률 반영 인증 기준안을 살펴보면 자료 띄워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물가지수 적용 기준을 달리한 두 가지 경우, 즉 감옥의 불변 가격 기준 시점부터 사업 제한일까지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고, 사업 제한일부터 실세협약 체결일까지는 건설 투자 GDP 디플레이트 변동률을 반영한 자재비와, 남옥의 불변 가격 기준 시점부터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한 자재비 간의 차액의 50%를 총 사업비에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50%라는 수치는 민간 투자사업 기본 계획에서 정한 원칙이고, 만약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가 변동 지수인 소비자 물가 지수와 건설 투자 GDP 디플레이트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물가 변동 지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밑에 있는 주황선이 소비자 물가 지수이고, 중간에 파란 선이 건설 투자 GDP 디플레이트이고, 맨 위에 검은 선이 건설 공사 지수인데, 2015년 4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변동 현황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각 지수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드리면, 소비자 물가 지수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각 가정이 생활을 위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이고, 건설 투자 GDP 디플레이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 총 생산에 대한 지출 항목 중 건설 투자 GDP 가격 변동 지수를 나타내며, 건설 공사비 지수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건설공사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시장님, 저기 보이는 주황선과 파란선 그리고 검은선의 세 가지 지수 중에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적용해야 할 지수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저거를 심도 있게 연구한 적이 없어서 뭐라고 즉답드리기는 좀 저어됩니다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아무래도 건설업계의 사정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기재부가 저 지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느냐가 결국은 관건인데요. 저희 혼자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혼자 이런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기재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잘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작컨대 저걸 보면서 드는 느낌은 아마 기재부는 저 수치를 인정하지 않지 않나 싶은데요. 예.
뭐 우리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통은 건설공사 직접 시공비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즉 검은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아마 보일 겁니다. 예.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은 안 했지만 아마 기재부가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라도 그냥 보면 건설 관련 일이기 때문에 아마 검은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근데 업계의 주장이나 입장을 반영한 수치가 아닐까요, 저게? 아니요, 그 아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발표하는 기관은 그렇지만 이름만 봐도 벌써 건설기술연구원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제가 그걸 해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현재 서울시 민자사업에 대한 물가 상승률 반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0조 2에서는 맨 밑에 있는 주황선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중간에 있는 파란선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화면의 맨 위에 있는 검은 선인 건설공사비 지수 경향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총 사업비, 총 공사비 격차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 자재비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건설 투자 GDP 디플레이트 조합 형태를 반영한 자재비와의 차액 100%를 다 반영해줘도 저 화면의 맨 위에 있는 직접 공사비의 실질적인 변동률인 건설 공사 지수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민간 사업자 처지에서는 차액의 100%를 다 반영해줘도 건설 공사 지수에는 크게 못 미치는데 차액의 50%만 반영해주겠다고 하면 지금처럼 물가 상승이 급격한 시대에 과연 누가 선뜻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최근에 서울시에서 80%까지 해주겠다고 제안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해결 사안이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의 현재의 어려운 입장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어저께에 이어서 어저께 그 위신선, 미래 신서선 GS건설 컨소시엄에서 포기한 것도 맥락이 지금 같은 얘기인데요, 다. 서울시라고 왜 빨리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입장이고요. 기재부가 완강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전국적인 기준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입장은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의원님이 지금 좋은 해안을 주시면 충분히 기재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을 하는데 문제는 기재부도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지연을 원치 않지만 지연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시장님, 지금 지역 주민들은 조속한 착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상에 서울시가 좀 통 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쯤 협상이 지연되고 사업 착수가 늦어지면 결국 총 사업비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물가 변동 적용과 관련하여 지금처럼 민자 사업자와 줄다리기를 계속한다면 줄다리기를 통해 얻어지는 절감 효과보다는 오히려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훨씬 커서 결국에는 서울시가 밑지는 장사를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은 서부선의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총 사업비 조정을 사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을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총 사업비 조정 한도 범위를 확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재부를 상대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물가 변동 적용 기준을 조속히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재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모쪼록 시장님의 통금 결정으로
서울시가 소탐 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물가 변동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업관리 측면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업이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방향과 추진 속도, 성과물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서부선 사업은 2020년 12월 28일 도시기반 시설본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3자 제안 공고를 하여 21년 5월 31일 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 분야, 교통 수요, 총 사업비를 확정한 후 실시협약 문화를 발의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서울시 조직 개편으로 22년 8월 19일자로 도시교통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반면은 22년 8월 19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도시철도 민자 사업에 대한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개편 전후 업무 체계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는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도기본 철도국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기본에서 본 사업을 관리할 때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8월 19일자로 도시교통실로 이관되고 난 후 지금까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실시 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좀 앞서갑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도기본에서 도시교통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것이 어떤 지연의 원인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교통실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이게 바꾼 건 다 바꾼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건설을 할 때가 지나서 이제 완성이 되면 이걸 운영 관리하는 부서는 도시교통실인데 이 부서가 분리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실로 이관을 했는데 이 지연이 교통실로 이관된 거하고는 사실은 무관하다는 게 교통실의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도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국제 지정학적인 원인이 근본적으로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건설 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 지금 방금 전에 의원님과 제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서울시는 오히려 좀 더 후하게 건설비를 책정을 해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다만 그 설득에 실패했을 뿐인데 자꾸 이제 의원님께서 이걸 도시교통실로 업무가 이관된 거다. 시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그 뒤에 설명드릴 건데 제가 교통실에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사항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이라는 장애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10분 고려하더라도 도기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술 분야, 교통 수요, 총 사업비를 확정한 후 실시협약 문항까지 마련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관시켜 주었는데 그런데도 도시교통실에서 2년 동안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현 조직과 그 구성원의 전문 분야 등을 참작하면서 화면에 보이는 민자사업 업무체계의 개편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왼쪽에는 22년 8월 19일자 조직개편 이전이고 이후는 조직개편 이후입니다. 파란색 박스는 도시교통실 업무이고 빨간색 박스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입니다. 왼쪽에 개편 이전을 보시면 도시교통실은 민자 적격성 조사와 운영관리 업무만 관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적격성 이후 제3자 제안 공고 후 실시 협약까지의 기본계획 업무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장하면서 실시 설계와 착공 및 준공까지를 일괄하여 관장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이 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장하던 기본계획 업무가 도시교통실로 가져가게 됩니다. 당시 조직 개편 취지가 운영 준공 후 운영 단계를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민자협상을 도시교통실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도시교통실에 주문하기를 도시교통실이 준공후 운영을 맡게 되는 만큼 도규모의 시행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도시교통실이 적극 참여하여 향후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도기본의 기본계획 업무를 도시교통실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더 오히려 악수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도시철도 사업이 현장 여건의 정확한 분석과 각 전문 분야의 기술적 검토와 분야별로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한 대규모 복합 공정 사업이라는 점은 동의하십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도시교통실로 재편된 노선별 기본계획 업무는 이미 수립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 노선별로 본선, 정거장, 차량기지 등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신호, 통신, 궤도 등의 9개 분야의 공정이 서로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상세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를 통해 총 사업비가 결정되는 전통적인 전문 기술 분야 복합 공정 업무입니다. 또한 민자협상 역시 사업자가 제출한 9개 기술 분야 설계 도서에 대하여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결정, 사업 시행자의 권한 의무 등을 정하는 실시협약안 작성, 자금 조달 계획 및 교통 수요 등을 결정하는 업무로서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확정하는 사업 관리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실은 대부분 행정이고 기술은 토목 한계 직렬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신호, 통신, 궤도 등 9개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시장님, 노선별 기본계획 업무를 어디서 관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부서가 협업을 긴밀히 하는 게 제일 좋은 정답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주장하시고 싶은 것은 이 업무를 지나치게 도시교통실로 갑자기 많이 가져갔다 이런 취지신데 다시 업무 이관하면 시간 더 걸리지 않을까요? 저는요, 그 전문 기술 인력이 가지고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좋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통실에서 그때 제가 원했던 것은 TF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운영은 교통실 쪽에서 하고 있는데 도기본에서 만들 때 운영 쪽에서 개입을 해서 실제로 운영하신 분들이 정확한 철도 역사 관련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저한테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면 좋겠다 해서 TF팀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도시교통실이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과 신호, 통신, 차량 등의 시스템 분야에 대하여 용역 회사에서 작성한 기본계획 내역을 도시기본시설본부에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공문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사업비와 사업계획 및 실시협약 업무에 대해서도 도시교통실이 최초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설계 시공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총 사업비와 사업계획 및 실시협약의 변경사항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복합 공정인 도시철도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도시교통실의 행정과 토목 직렬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도시철도 민자사업 기본계획 주관부서를 다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원위치시키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정답일까요? 지금 빨리 하시는 게 목적 아니신가요? 아니,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요, 지금 당장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부분을 계속 그러면 도기본은 계속 기술 인력을 다 갖고 있는데도 토목 한계 직렬만 있는 교통실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부서가 필요에 따라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업무를 다시 원래 상태로
원상회복시킨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하게 되면 시장님 주는 도기본에서 하고 업무 협약을 교통시라고 협의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 그거예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역사와 관련해서